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소주제는요, 하이데거와 구조주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예도 강좌에서 이런 개별적이고 세밀한 강좌들은 이미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제를 갖고 이 부분을 다루는 거는 또 다른 입체감을 갖기 때문에 예도가 이 강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도의 5번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치에서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외에 하이데거와 구조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락강, 들레즈, 그 다음에 미셸 푸코, 리퀘흐, 바디우,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식, 데리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하이데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시르와 구조주의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레비스트로스 강좌를 단편 강좌 50분에서 60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 단편 강좌를 레비스트로스만 한 7개, 6개를 해놨어요, 이미. 그리고 소시르와 구조주의는 따로 단편 강좌로 2개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참조하시고요. 또 1차 자료 읽으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또 읽으시면 돼. 그런데 이런 통찰이 매우 중요해.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보는,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전체를 보는, 이게 안 되면요, 철학소는 똥이 되어버려. 철학소를 못 잡아내면 이러한 철학적 그릴기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철학소가 뼈대예요, 철학에. 그러니까 뼈가 없이 살만 백날 읽어봐야 그게 머릿속으로 박히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릴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예도가 언젠가 또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철학소의 중요성을 또 따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 3명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 독일 라인에는 하이데거가 있고요, 프랑스 라인에는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가 있어요. 이 구조주의와 하이데거를 못 넘어서면요, 여러분들은 손을 못 대. 일단은 미셸 푸코도 자기 방식대로 소시르의 언어학을 수용하여 엄표의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락강도 자기 방식대로 소시르를 또 받아들여서 구조주의도 받아들이죠, 그죠? 받아들여서 기표를 시니피앙을 대문자로 쓰고 기의를 소문자로 쓰는 시니피에를, 그죠? 그런 방식으로 변형시킨다고요. 그리고 리퀘르도 자기 방식대로 1차 지시체, 소시르의 언어 철학을 또 수용하여 2차 지시체,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물론 옐름 슬레브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또 심지어는 뭐 촘스키의 언어학까지 문법 생성론까지 이야기. 리퀘르는 리퀘르 강의도 이미 8개, 9개를 해놔서 단편 강좌 꼭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철학자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토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라인에 또 다른 포스트 모던 철학자, 여성 철학자 또 있잖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예도가 4-5개를 이미 해놨어. 줄리아 크리스테와. 거기도
자기 방식대로 또한 언어 철학을 또 수용하여 소시르의 언어 철학을 수용하여 자기 방식대로 또 변형시키고 하여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철학자들은 뭐 데리다도 당연한 거죠. 데리다도 소시르를 까버려요. 부재한 기표를 들고 나오면서 소시르를 까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데리다 자신의 차연의 철학, 해체의 철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는 데에 소시르와 구조주의를 모르고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레즈 같은 경우도 구조주의의 구조 개념을 생성의 구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구조주의, 그게 소시르를 수용하여 구조주의를 만들었던 레비스트로스의 사유, 이런 사유를 리케르도 구조주의를 까잖아, 그죠? 해석의 갈등 첫 부분에서 구조가 반드시, 그죠? 역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공간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을 언제나 압도하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문화마다 다른 것이고,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오히려 역사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공간을 해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구조주의를 넘어가. 그래서 소시르와 구조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게 프랑스 철학자들이 독일 철학을 수용할 때에 뭔가 좀 일면적인 게 있어요. 예도가 볼 때는. 이미 포스트 모던 강의할 때 해놨어요. 특히 들레즈는 하이데거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제가 볼 때에 하이데거를 가장 탁월하게 충실하게 수용하여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는요, 폴 리케르예요. 여러분들이 폴 리케르를 몰라서 그래요. 폴 리케르는 정말 탁월한 포스트 모던 철학자예요. 정말 독일 철학에도 상당히 정통했고요. 정말 뛰어난 그러한 철학자예요. 그게 리케르가 약간 보수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푸코 들레즈 밖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를 탁월하게 연구한 자가 데리다입니다. 이게 푸코 들레즈는 약해요. 하이데거 철학이 약하다니까. 심지어 락강도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하이데거적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락강한테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는데 두 명의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밭다이하고 블랑쇼예요. 밭다이와 블랑쇼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니체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블랑쇼는 거의 하이데거 제자예요. 레비나스하고 친구잖아. 이 레비나스가 후설 하이데거 연구하다가 타자의 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는 여러분들이 뭐 철학에 관심이 없이 철학의 주변 이야기, 그게 철학을 직접 접하지 않고 철학의 바이오그래피 수준으로 나가서 하이데거는 뭐 나치에 참여를 했고 이런 거에 만족하려고 하면 얘도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수준에 그냥 만족하여 대중들의 인기를 끊는 그런 강의에 여러분들이 만족한다 그러면 얘도는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왔다가도 떠납니다. 그것 말고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밭다이와 블랑쇼의 이 바깥의 사유는 미셸 푸코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그게 하이데거의 영향이 크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바디우는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그죠? 얘도가 이미 강의를 해놔서 단편 강좌로. 하이데거 대 바디우, 이런 제목으로. 그런데 바디우는 이걸 마르크스주의로 해석해버려요. 그게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혁명적인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약해요. 그 이유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유는, 특히 존재와 시간은 생활세계에 관심이 가 있어. 우리의 에브리데이, 우리의 알탁, 일상의 삶에서의 철학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철학의 수학화를 통하여 철학이, 그죠? 과학화됐지만은 이런 과학화에서 놓친 게 바로 삶의 철학이야. 이게 니체가 가르쳐 준 거야. 이게 니체를 통하여 그 다음에 딜타이, 이걸 통하여 이제 후설 하이데거로 넘어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이걸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삶의 철학, 우리의 일상의 어떤 그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험적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철학. 그게 바로 다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삶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배려를 이야기하고 세계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심려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디우가 볼 때는 혁명적 주체로서의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전복적 사유,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이데거의 이런 존재론을 수용하여 존재와 사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체는 형성되는 거야,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뭐, 낫지 하면서 백날 개소리를 해도 이 하이데거의 사유를 못 넘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바따이랑 블랑쇼한테도 영향을 줬다니까. 물론 이게 니체와 더불어서 영향을 준 건데, 블랑쇼는 거의 충실한 하이데거 제자라니까요. 문학의 공간을 읽든, 그의 1차 자료를 읽어봐. 하이데거가 눈에 다 보여요. 예도의 바깥의 사유 블랑쇼 5개 해놨어. 여러분 꼭 참조하셔요. 그리고 1차 자료 또 읽어보시고. 참 할 공부가 너무 많아, 그죠? 철학은 공부가 아니야. 삶이지, 그죠? 그래, 어쨌든. 그 하이데거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데리다한테도. 데리다는요, 하이데거 제자예요. 한쪽 발은 니체한테 붙잡고 있고. 거기다가,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하이데거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땐 지적도 오해합니다. 이런 강의 다 해놨어요. 지적에게 말한다. 거기 존재론, 하이데거의 존재론 부분 한번 보셔요. 존재론적 차이. 오해했어요. 나치의 정치 철학 쪽으로 가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제대로 못 봤어. 델레즈 마찬가지입니다. 델레즈의 하이데거적인 분석은요, 거의 수박 거달기 정도도 안 돼. 헤겔도 그래, 헤겔도. 델레즈는 다른 쪽은 니체와 베르그송을 수용하여 생성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이 아주 튼튼한 철학자인데, 헤겔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일성의 철학자로 몰면서 가버리고요. 데리다도 헤겔에 대해서는 그렇게 훌륭한 분석을 내놓지 못했어. 그게 이제 지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락강 헤겔적인 그러한 존재론이, 그죠? 그거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전혀 모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다. 이게 속아 웃을 일이에요. 레비나스 사유도 하이데거 빼면요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어. 나중에는 자기 얘기도 하지만은 그 자기 얘기가 이게 이제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그 데리다가 자기 논문에서 한 이야기야. 네가 하이데거를 넘어섰어? 레비나스 보고. 네가 헤겔을 넘어섰다고? 근데 너의 타자는 헤겔과 하이데거도 다 이야기했어. 이러면서 공동현존제, 및 다자인하고 밑자인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까버려요. 데리다의 특징은 그냥 해체만 하는 자잖아. 그럼 너는 뭐야? 이제 이런 게 이제 데리다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긴 한데요. 데리다도 또 다른 연구로 또 자기 방식대로 특히 유대 전통이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삶의 연관에 대해서 또 해석한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차 자료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소시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면은 막스, 프로이트, 니체 이 세 명의 뒤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없이는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읽어봐야 바로 기표 기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조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변형된 생성의 구조가 어떻고 뭐 이래 나가면 손도 못 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독일의 이런 대가들을 파고 포스트 모던으로 접근해서 이 철학소를 잡아내야지. 그쪽 예를 들면 그거야. 락강을 공부한 자가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읽는다. 이거 속아 웃을 일이에요. 락강의 헤겔 분석은요 정말 부분적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양역학 쪽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들레즈가 물음의 존재론을 이야기한다. 곳곳에서, 그죠? 그런데 그 물음의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그 들레즈가 자기 자신만의 하이데거 비판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하이데거를 공부한 자,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읽고 들레즈의 하이데거 비판을 읽는 자는요, 이거 약간 너무,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뭐라 그러나, 거친 요약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으려고 그래도 1년이 걸리고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일반인들은 뭐, 근데 그걸 언제 다 읽고 구조를 알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강의들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양쪽에서 서로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푸코는 거의 하이데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와 소시르 레비스트로스적 구조주의는 다 언급해. 바로 기표기의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걸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얘기한다니까. 리케르, 푸코, 데리다, 들레즈. 그 다음에 레비나스도 언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이야기 하죠. 락강도 그렇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설 자는 맨 앞대가리에 니체를 놓고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양대 산맥으로서 소시르 레비스트로스 사유와 하이데거를 반드시 넘어서야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요런 대가들을 빼버리면요,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그걸 빼봐 뭐가 남는지, 그걸 변형시켜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안티오이디푸에서 막 싸 하면서 그것이 뭐 말하고 뭐 응? 똥을 쌌다 그러고 빤다 그러고 별 얘기가 나와. 그 싸가 뭔지 알아요? 브로에스 S야. 프로이트 개념에 S인데 그 S는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런 데서 통찰을 갖고 철학 소를 갖고 1차 자료로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잡아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데리다의 산종을 디세미나시옹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을 몰라봐. 그게 그 산종이 읽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응? 데리다의 흔적 개념 있죠? 그 흔적 개념이 하이데거의 탈음폐와 음폐의 개념을 몰라봐.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 손도 못 대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나 소나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요, 이런 철학적 토대와 철학 소를 모르고는요, 이 복잡하게 짜여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형도를 여러분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도가 지도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 강자와 비교를 해봐, 여러분들. 어떤 클래스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1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중요한 2차 자료나 3차 자료라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죠 공부를 해야 돼요. 심지어 어디 뭐 영성 신학자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해. 뭐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는데 사람들이 뭐 예도가 강의를 했는데 댓글을 남겨가 봤는데 내가 철학적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노 코멘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그게 이런 지형도를 넘고 포스트 모던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정통이죠, 그죠? 다 빼고 그냥 기독교의 관점이라든지 미국적 상황의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의 지형도와 철학소를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참 더 언급한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면은 니체를 통하여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막스의 어떤 그러한 사회 철학과 정치 철학이 들어오게 됐고, 프로이트의 어떤 이 프로이트의 혁명은요 이미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이미 해놨어요. 많은 부분들을 예도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신분석학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락강과 줄리아 크리스테바로 넘어가죠, 그죠? 이게 이제 지적 한태로 또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서 헤겔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통과하여 여러분들은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나타나는 언어 철학을 공부하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공부하셔야 돼, 그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아니라 하이데거를 함께 공부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접근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특히 레비나스와 데리다, 리케르는요 후서를 함께 알아야 돼. 후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
칸트, 헤겔, 뭐 이 모더니즘 쪽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웬만큼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죠? 이제 하이데거적 사유를 넘어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바따이와 블랑쇼의 사유를 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코랑, 그죠?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또 봐도 돼. 그러나 대략적인 철학의 역사에서의 지형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러면서 푸코, 둘레즈, 데리다, 락강, 줄리아 크리스테바, 폴 리케르, 레비나스, 이런 식으로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하이데거는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굴절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전반에 세워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걸 넘어서서 자기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하이데거는 미셸 푸코와 들레즈와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조금 약하게 다룹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없고, 중요한 게 데리다. 이 데리다는 지가 하이데거 제자라 그래요. 지가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나중에는 니체하고 둘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데리다의 사유를 나타내는데, 데리다의 정치 철학을 직접 강의하는 자들은요, 이런 철학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주로 그의 초중기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요. 글쓰기와 차이, 또 후슬 연구도 뛰어났죠, 그죠? 니케르하고 레비나스, 레비나스랑 데리다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적인.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그래서 바따이와 블랑쇼의 바깥의 사유를 접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을 또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날 이제 탈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뭐 랑시에르, 장릭 랑시, 그죠? 뭐 지적은 당연히 뭐 살아있는 바디우, 이런 철학자들한테서도 막 하이데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적은 거의 하이데거는 오해합니다. 거의 낫지에 가려져 갖고 존재론을 요약하는데 기가 막히게 요약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이게 무슨 하이데거 연구를 한 건지. 그래서 이 하이데거 연구에서 이제 이걸 낫지랑 연결시키니까 기가 막히게 그 1차 텍스트에 왜곡적인 읽기가 뭐 한두 개 드러나는 게 아니야. 역시 지적은 칸트, 헤겔, 락강 쪽에, 프로이드 쪽에 어떤 그러한 사유는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해서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데거는 난해해. 장릭 랑시도 그 존재론에서, 이게 이제 하이데거 블랑쇼를 통하여 랑시의 어떤 존재론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도가 볼 때는. 장릭 랑시에서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그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해석한 강의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오늘날에 살아있는 철학자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지 않고는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안 해도 되죠. 그냥 뭐, 철학을 그냥 뭐 하나의 그냥 뭐 대략, 남들한테 이야기 좋아하고 삶의 철학과 연결시키지 않고 깊이에는 관심 없는 자들은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사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사유들을 여러분들이 획득해 나가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거죠. 중핵적인 중심에 소시르 레비스트로스와 하이데거의 사유가 숨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즐거웠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 TV로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